안녕하세요. 메가랜드의 부동산세법 이송훈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중개사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고생하셨는데 세법 시험 문제가 이번 다른 해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완전히 실무 사례 종합 분석형의 문제로 사례 분석형의 문제로 출제되다 보니까 문제를 푸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했던 방향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먼저 알려드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걸 대비를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이제 특이사항은 뭐냐면 기존에 조세 총론 부분에서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시험 이렇게 출제되다가 이번 32회 시험에서는 조세 총론 문제를 한 문제도 출제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출제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사례 분석형 실무에 나갔을 때 실무에 직접 현장에 나갔을 때 세법으로 응용하고 직접 고객에게 상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물었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취득세 문제 세 문제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시가 표준액에 관계되는 문제는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저도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 문제가 출제되면 이건 출제가 되면 하고도 문제를 만들어 드리지 못했던 문제예요. 그 문제는.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문제라고 하나는 보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등록면허세 문제는 일단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되고 등록면허세하고 양도소득세 종합 문제가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재산세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재산세 내용은 다시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서로 종합 흐름 분석을 하는 문제로 출제를 했네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지금까지는 매년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출제되다가 이번에 무려 세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하고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실무적으로 또는 언론지상에 또 계속 방송에서 거론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하고 관련된 실무적인 중개사님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이번에는 무려 7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양도소득세가 5문제가 출제됐던 문제가 두 문제가 추가돼서 총 7문제로 그래서 실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상담 능력이 있는지를 아마 물어보는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2회 시험을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세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공부를 기존에 1년 동안 꾸준하게 하신 분이라면 10개에서 12개 정도는 해결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저는요 세법에서 5개 밑으로 맞았는데요. 선생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는데요. 근데 그럴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 세법은 흐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풀면은 10개에서 12개 정도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일단 두 문제는 아예 못 풀게 냈어요. 두 문제는 틀려라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세법은 14개다. 두 문제는 버려라. 두 문제는 버리고 14개를 맞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14개까지는 맞출 수 있는데 이번 시험은 14개까지도 아마 못 갔을 것 같아요. 최대 10개에서 12개 정도로 해결해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 지문, 이제 법 해석을 세법의 지문 해석이 정확히 되신 분, 법령 지문 해석을 정확히 하신 분, 세목간 비교 정리를 충실히 했던 분. 그래서 세목간 비교 정리는 제가 구원 특강을 통해서
일단 납세 의무자는 의무자대로, 세율은 세율대로, 과세표준은 과세표준대로, 납세 절차는 납세 절차대로 서로 세목 간의 비교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이 세목 간 정리가 안 된 단답형, 암기형의 문제로 암기 형태로 준비를 하셨다면 단순 암기가 아닌 그 해당 규정마다의 그 취지,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법에서 내포하고 있는 법 지문의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만 되는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항의 정확한 해석과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실무적인 적용 방법까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법의 난이도는 상에서도 상중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세 개로는 상인데 그 중에서도 상의 중 정도, 요 정도 난이도로 출제했다면 작년 31회 시험보다는 개수가 2개 정도 밑으로 내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개수가 2개 정도. 작년에 14개 맞으신 분이 나면 이번에는 10개에서 12개. 작년에 12개를 맞았다 그러면 8개에서 10개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점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제 이론 정리를 3회독 정도는 해주셔야 목표한 점수, 여기서 목표한 점수가 대략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12개, 요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 점수를 10개에서 12개 정도로. 그래서 3회독 이상을 우리 이제 강의를 3번 이상은 들으셔야 되니까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세법을 공부를 하셔야 기본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과거의 기출문제를 문제 지문에서 출제된 지문들이 많아요.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도 다시 출제된 문제들과 또 이제 이론하고 이론을 실무로 적용하는 이런 연관학습이 필요하는데 단답형으로 암기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번 시험은 이랬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단순히 암기 형태의 문제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문제 풀고 나오면서 출제위원에게 좋은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르친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메가랜드에서 세법, 이송원, 임기호 두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흐름과 종합 정리를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0개에서 12개 정도는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예측이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이제부터 이번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고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제 25번부터 봐보시죠. 25번에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자, 그럼 문제에서 언제나 문제를 볼 때 그랬잖아요. 제가요. 고시한 날이 나오면 뒤에는 다음 날이 따라 붙는다. 됐죠? 해결 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면, 그러면 선생님 그거 선생님 강조했잖아요. 가산세 제외라고, 가산세 포함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고. 틀렸네. 봐요. 이런 문제는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지 않고 제가 계속 강의했을 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을 따라오지 못하면 이건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외국에 갔는데 외국에서 나를 때렸다. 그럼 외국인 불러. 우리나라 때려버린다 그랬잖아요. 불가한다. 똑같잖아요. 이게 상호주의라고. 그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은 이것도요.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분명히 유상 무상을 불문한 게 한번 시험에 나오면 그 다음에는 등기 등록을 불문한 게 나온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물린다.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이 문제는 30일에 기출에 나왔던 문제 지문을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작년 시험에서 정답이 아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유도했던 거예요. 자, 그럼 한 문제. 이거는 이 정도 문제라면 중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정도 문제라고 보시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32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32회 시험에서 직결됐다. 그러면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기출문제 작년 기출에서 이번 기출로 연결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26번. 미등기 양도자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옳은 걸 찾아라. 근데 여기서는 상가 건물의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출제되면 상가 건물이잖아요. 근데 미등기니까 세율은 70%. 이거는 맞았어요. 그 다음에 미등기니까 상가 건물일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배제가 돼요. 미등기일지라도 필요경비는 공제가 가능해요. 미등기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배제돼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제가 강조했던 거, 뭘 강조했? 박스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박스에다 정리하고 위에 올라가서 다시 요구사항을 봐라. 요구사항,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기억, 니은, 니을. 기억, 니은, 니을.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중하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중하의 문제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보다는 조금은 높고 중보다는 낮고 그래서 중하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27번.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지목 변경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찾는 거 알죠? 지목 변경 나오면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두 번째, 이거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분할하면서 당초 상속분이 초과되더라도요. 당초 상속분을 초과했더라도 상속회복 청구소. 그럼 내가 내 것을 돌려받았는데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겠죠. 내가 내 것을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내 것을 그냥 다시 받은 걸로 보는 거지. 이건 취득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했으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객관적인 대가관계가 있으니까 무상이 아니라 유상. 그다음에 증여.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이 해제됐을 때 선생님 계약 해제 이것만 알린다 했잖아요.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에다 이름 쓰고 반품 안 된다. 등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등기 하더라도 틀렸죠. 절대 등기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선생님 어렵지 않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무작정 암기하려고 달라두면 못 푸는 문제들이란 이야기야. 암기가 아니라 지문 해석을 하고 요게 흐름을 잡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어렵게 느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배우자. 올해는 분명히 부담부 징역 취득세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올 거라고. 부담부 징역의 경우는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겠네요. 그럼 직계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27번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취득세 납세무에 나올 수 있는 지문 전부 나왔네요. 수업 시간에 전부 강조해가지고 강조했던 저 XX 동그라미 치는 거 그대로 출제됐네. 28번. 이 문제 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아니 수험생에게 이렇게까지 요구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난이도 3이에요. 재산세 표준세율. 과세 표준이 5천만. 요 문제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나왔던 기출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냈는데 종합합산 토지는 우리가 암기할 때는 0.2에서 0.5까지예요. 이랬는데 과세 표준 5천만 원인 경우에는 이게 0.2니까 1000분의 2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는 0.2에서 0.4%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과세표 2억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낮은 이것도 1000분의 2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억짜리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0.07이니까 여기는 1000분의 0.7이 되는 거. 그다음에 과세표는 5억인. 5억짜리고 과밀. 과밀 억제건요. 이외. 이외. 공장용 건축물이네요. 일반적으로 공장용 건축물은 건물 뒤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0.25. 그러면 1000분의 2.5.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인 주택이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택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0.1에서 0.4%까지의 세율인데 그중에 1억 5천만 원인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인데 그 초과 누진세율에서 이걸 어떻게 누가 풀어내냐 이거예요. 가장 높은 게 0.4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0.4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이것보다는 높이 못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1000분의 1억 5천이면 1000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1.5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걸 찾아라. 가장 높은 걸 찾아라. 그럼 답은 2.5가 되네요. 요 4번. 28번은 출제위원이 문제를 풀하고 낸 게 아니라 너무한 거예요. 어떻게 세율표를 초과 누진 세율표 그 단계가 3단계, 4단계 이런 단계를 다 암기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하신 거죠. 이런 문제를 내버리면. 그래서 요 세율로 물어보면 좋은데 이 초과 누진 세율의 단계 구조까지 물어보니까 너무 심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8번은 4번 이게 답이에요. 이제 29번이네요.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라. 일단 1번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나오면 무조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근데 살짝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이게 왜 논란의 소지가 있냐면 여기에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걸 써준 이유가 여기 안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과세 기준일이란 말이 없어서 사실은 논란의 요지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풀어라 그랬으니까 그냥 시가표준액에 70% 곱한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공정시장 가액별 주택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토지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나왔잖아요. 토지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1년 이상 여기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사용인데 그다음에 유료로 사용했을 때는 부과한다. 무료로 사용하면 비과세다. 네,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군소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허가일 현재 시가로 가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다.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틀렸네. 이거는 문제가 중상 정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거를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는 일단은 물납을 신청하는 거, 물납을 허가하는 거, 불허가 통지했을 때 물납 재산의 평가는 며칠인가, 언젠가 그렇게 계속 암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해결됐잖아요. 그다음에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 요거는 해년마다 나온다 했잖아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서로 합산하여. 그다음에 세부담의 상한을 물어봤을 때는 주택인지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봐라. 그래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이다. 6억이었을 때는 3억 초과 6억까지는 100분의 110 상한제. 오케이. 해드렸죠. 그럼 29번은 3번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30번. 이 문제는 상 중에 상이에요. 요게 상의 문제 중에서도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옳은 걸 찾아라.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로 간다. 기억은 맞았네. 그 다음 니은번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여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간다. 틀렸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도 여기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간다. 그럼 이거 틀렸네. 그럼 문제에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 사실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지방세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문제는 취득세에서 사실은 다루는데 저희가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크게 이거는 대략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세요 그러지 더 이렇게 해요. 누가 정하는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31번. 이게 지문이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등록면허세 중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근데 시가는 6억인데 전세 보증금이 3억이네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전세 보증금이 3억이다. 그럼 과세 표준은 3억이 되는 거죠. 그다음 전세 보증금의 1000분의 2, 0.2%. 그러면 3억 0.23은 6천 원이 아니라 60만 원. 그다음 납세 의무자는 을이 갑소유. 그러면 이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니까 세입자 을이네요. 그럼 이거 4번 맞았네. 그다음 납세지는 언제나 납세지 문제가 나오면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다.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중하 정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29회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그대로 출제했다고 보시면 돼요. 32번 문제네요. 32번 문제는 이거는 완전 종합 문제예요. 완전요.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며 증여는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 의무는 취득 시기는 계약일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계약일 여기를 취득일로 잡아요. 그래,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를 안 했다. 그럼 재산세와 관련하여 을은 부동산 소재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강조할 때 이게 상속을 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를 안 했다. 그럼 일단 소유권이 움직였으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종부세에서는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내가 신고를 하면 신고하면서 바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이게 등록면허세에서 반드시 이게 나올 거라 했잖아요. 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했으면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니까 취득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세금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만으로 갑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면 확정이 돼요. 신고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신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고를 하면 32번 같은 경우는 내가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는 신고로서 확정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정신고 금액과 확정신고 금액이 둘이가 똑같아 버리면 확정의 효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랬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확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딱 봐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다 했잖아요.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참 출제위원이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을 다 써놓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예정신고 금액과 확정신고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나버리면 확정신고 함으로써 확정신고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33번으로 가봐요. 국내에 주택 2채를 또는 상가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 이제 비교 문제인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된 거예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무조건 주택은 주택별로, 2개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별로.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별 7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왜냐하면 상가 건물은 재산세는 무조건 비례세율밖에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로 이미 기준금액까지 냈던 재산세로 냈던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세로 낸 걸 빼줄 때 공시가격의 합계에서 6억을 빼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이런 거 뒤에 붙이질 않아요. 요건 틀렸어요. 요 계산 구조가 완전히 틀렸어요.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또 5번처럼 올해 이제 개정돼 가지고 이거 풀 때 조심하라 했잖아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갑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하고 다시 95%예요. 95%를 곱한 금액으로 가는데 단 그 금액이 0보다 작았을 때는 0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갑의 주택은 그런데 여기서는요. 갑이 개인이란 말을 써줬죠. 왜 이렇게 써줬냐면 이 지문 속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었을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종부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개인이라고 단서를 달아주는 거예요. 문제 출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고려해가지고 출제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에서도 하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상에서 하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34번 또 종부세 또 문제네요. 이번에 개정된 문제예요. 이거는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출제 확률이 있었던 문제인데 과세 기준 현재 1인과 세대원 1인과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럼 이 신청을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잖아요.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하지 않아도 1주택에 대한 납세 아니죠.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공동이니까 각자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 등록 문화재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잖아요. 주택 중에 앞에가 무슨 법 규정에 따른 주택이 나오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오케이. 앞에 법 딱 나오면 이 법 규정에 따른 주택은 빼준다. 그다음에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 배제돼 신고한 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하나하고 배제되는 게 있으면은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틀렸네요. 이런 경우는 실제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주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이번에 법 개정된 거예요. 바로 개정된 거예요. 3억 원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이번에 법이 8월 30일부로 개정이 돼가지고 9월 14일에 시행됐던 지문인데 이 지문이 3억에서 5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이것도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세부담에 상한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둘이 합쳐서 최대 이제 80%까지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했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34번은 2번이 답이 되네요. 이제 35번. 종합부 또 나왔네.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이번에 세 문제나 나왔던 게 특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내용을 사실은 저희가 강의할 때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종부세가 이번에 개정이 되고 너무 언론에서 너무 종부세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종부세하고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됐던 것 같아요. 이제 재산세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다. 그런데 옳은 거 분리과세 아니죠. 분리과세는 종부세 낼 수가 없죠. 근데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허용된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쉽네요. 이 문제 하나 하네요. 이게 난이도하. 납세자가 부정행,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예요. 예전에 나왔던 거.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척기가 3년이 아니라 5년이면 끝나요. 그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요거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죠. 상한을 적용받은 후 작년에 이게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그냥 혼용해서 문제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36번. 이 문제 나오면 절대 풀지 말아 했잖아요. 시험장에서 이걸 풀고 있으면 이 문제 한 문제하고 나머지 우리 15문제 바꾼다. 이 문제를 푸는 순간 문제는 틀리고 답도 틀리고
문제도 다 틀린다. 그래서 절대 풀지 말고 패스해라. 왜 패스해야 되는가 알려드릴게요.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여기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 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양도 차익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먼저 양도 가액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양도 가액은 실거래가가 있네요. 5억이 있어요. 5억이 있는데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취득 가격은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뭘로 가야 되냐면 주어진 자료에는 고려하지 말아라 또 그랬네. 그러면 실거래가가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그런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없죠. 그럼 환산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 환산 취득가격은 실제 양도 가격에다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4억분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억. 그럼 2분의 1이니까 2억 5천이네. 그러면 여기가 2억 5천이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환산 취득 가격 여기다 더하기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셔야 돼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2억에다가 3% 건물이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문제는 상가 건물을 관련한 자료이다 쭉 나왔는데 전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왜?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등기되면 3%, 등기가 안 되면 0.3%예요. 그래서 등기됐다고 한번 봐보죠. 아무 거래사항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요 600만 원이네요. 근데 요것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액과 중개, 속에 비해서 자본적 지출액. 이거 여기 거래해가지고 보니까 2억 6천. 이 중에서 큰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하게 돼 있네요. 그럼 취득가요. 둘 중에요. 보니까 2억 5천, 2억 5천 6백이고 2억 6천이니까 큰 금액이 2억 6천이네요. 2억 6천이니까 양도 차익. 이제 여기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양도 차익은 2억 4천이 되겠네요. 아시는 분은 2억 4천이라고 답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의 문제예요. 이건 풀지 말아라. 풀면 안 된다. 이거 풀면 시간에 걸리고 이걸 푸는 순간 머리 뒤집어져 버린다. 풀지 말아라. 그래서 수업 시간 계속 계산 문제 나온다. 나오는데 패스해라. 절대 풀지 말아라. 마지막에 가서 시간 되면 풀기는 푸는데 그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이번에 틀리라고 문제가 지금까지 3문제 나왔죠. 자, 37번.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시기. 공고. 얼른 생각. 공고. 다음날. 공고문이 나온다. 그럼 공고한 날에 다음날. 틀린 걸 찾아라. 1번.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중하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장기할부 조건 나오긴 하는데 무조건 셋 중에 빠른 거. 1개, 2개, 3개 끝.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 사실상 사용일. 민법 규정에서 점유가 나오면 점유를 개시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기 접수일.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1번이에요. 자, 38번. 국외, 외국의 집안채를 가지고 있을 때 틀린 걸 찾아라 했어요. 근데 외국 주택의 양도 차익의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차감하여. 근데 외국에 있는 것은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국내 것을 준용하지 않아요. 안 돼요. 1번. 이 문제는 잘 모르신 분들이 써서 중에 중 정도 돼요. 중에 중. 중간 정도 문제인데 작년 시험 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출제했던 거예요.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 원 가능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절대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냥 5년 됐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뒀으니까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39번.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을 모두 원한다. 미등기하고 관련된 게 이번에 2문제나 출제됐네요. 미등기하고 양도 차손 2월 과세 여기서 분명히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나오니까 앞쪽보다는 계산 구조부터 마지막까지 연습을 많이 해라.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뒤쪽을 많이 못해요. 왜 못하냐면 앞에서 지쳐버리거든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부담감만 덜어주시면 돼요. 이런 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등기 의제가 돼요. 또 법원의 결정 났잖아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등기 의제가 돼요. 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니까 등기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등기 의제가 돼요. 그러면 모두 골라라. 제외되는 걸 모두 하나, 둘, 셋. 기억, 니은, 뜻. 그래서 39번은 5번. 이 문제는 중에 중정도 이 정도 돼요. 그럼 하의 문제가 딱 한 문제 지금 보이죠? 중하의 문제가 하나에서 두 개 보이고 중중, 중상, 상하, 상중, 상상상 이런 정도의 문제 수준이었어요. 배열이. 40번 문제네요. 2월 과세. 2월 과세 이번에 나올 거예요. 2월 과세 나왔을 때는 2월 과세 나오면 무조건 배우자 증여 인정, 증여 인정, 증여 인정, 증여 인정만 보고 풀어라.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 인정이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하겠죠. 인정을 받았으니까 내가 증여세 내고 냈던 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제 여기서 함정이 걸리신 거예요.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여기까지는 맞았죠.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 취득한 날. 여기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시면 돼요. 증여로 취득한 날,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근데 거주자가 양도로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를 적용한다. 이게 맞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포함하지만, 그런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안 되면 배우자 땅에다 묻어버리라 했잖아요. 아차, 선생님 이제서 기억났어요. 배우자를 죽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사망. 그러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소멸한 경우는 포함한 게 아니라 소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배우자가 죽어버렸을 때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게요. 선생님이 농담한 줄 알았더니 그게 시험 문제였네요. 바로 그런 거예요.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사업인정 고실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용이 되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것보다 더요. 근데 금액이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가니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었을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더 무조건 많은 쪽으로 가라냐. 이것도 예외 규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해설을 하면서 이 문제는 그러면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에서 중정도 돼요. 그러면 이번에 기존 문제들보다 상당히 사례 분석으로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우리 세법 시험은 실무에서 사례 분석, 지금 고객에게 상담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니까 암기하면 안 된다. 세법은 암기해서 풀러가면 절대로 안 되니까 암기보다는 이 지문이 왜 이런 지문이 나왔고 이 지문에 대한 분석,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무작정 암기하려고 달라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번 이제 32회 시험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시험 보신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법 한 과목으로 인하여 너무 내가 낭패를 봤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 상대방 출제 인원을 요구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날짜가 하루 지나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방향을 알았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다는 방향을 알고 그러면 그 방향을 알았을 때는 메가랜드에 오시면 저 이송원, 임기원 두 사람이서 여러분들 세법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메가랜드에서 여러분 세법을 확실히 잡아드릴 테니까 메가랜드 믿고 메가랜드의 선생님들이 강의 그러면 왜 메가랜드가 강사력이 합격이다. 이걸 슬로건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법은 이번 시험에서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건 도저히 풀지 말아라 했던 문제가 한 3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3번 이상만 계속 반복으로 들으셨더라면 10개에서 12개 정도 문제는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가랜드 믿고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시험을 보고 나오신 분들에게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어렵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체감도는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 상당히 더 어려웠을 거예요. 문제 푸시면서 내가 1년 못했지. 이런 분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이번 해설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야 진짜 어려웠구나. 혹시 이제 33회를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새롭게 준비하신 분이라면 내가 세법은 처음부터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하시고 세법 준비에 철저히 내년 33회 준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11월 달부터 시작하는 강의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해야만이 세법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제 편하게 이제 좀 한 일주일 정도는 마음을 이제 놓으시고 편하게 좀 쉬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합격하신 분에게는 축하를 해드리고 만약에 아직 점수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해설 강의를 마치죠.